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늦가을의 저녁, 한지우는 누나 한민서의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최고급 주상복합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정적이 그의 그림자를 무겁게 짓눌렀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한민서의 모습이 지훈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텅 빈 캔버스처럼 공허했다. 한때 누구보다 밝고 생기 넘치던 누나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그저 숨만 쉬는 인형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억지로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누나, 나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공간의 적막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지훈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이내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남자가, 강태준이라는 악마가 누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후 남은 것은 이 처참한 폐허뿐이었다. 지훈은 식탁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죽을 보았다. 그가 아침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뚜껑조차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치우고 새로 가져온 따뜻한 수프를 데우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나는 작은 소음들이 이 집의 유일한 생명의 증거인 듯했다. 그는 수프를 그릇에 담아 민서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텅 빈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지훈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민서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결국 숟가락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민서의 어깨가 경련하듯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생체 반응처럼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둑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누나의 망가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정의나 법 같은 허울 좋은 단어들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강태준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 누나가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주는 것뿐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누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피로 쓴 맹세였다. 내가 다 끝낼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누나. 민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정한 최상위 포식자의 냉혹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낡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고진혁 탐정사무소. 그는 한때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전설로 불렸던 남자를 기억했다. 강직하고 집요하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유진건설의 비자금 사건을 파헤치다 강태준이 뿌려놓은 정치적 함정에 빠져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했다. 강태준에게 복수할 또 다른 이유를 가진 남자,
지훈에게는 그가 필요했다. 며칠 후 지훈은 허름한 골목 끝에 위치한 고진혁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그를 맞았다. 고진혁은 낡은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그의 얼굴에는 냉소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또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나 찾아달라는 의뢰인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무슨 일로 왔소? 고진혁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다. 지훈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먼저 보시죠. 강태준과 유진건설에 대한 제 분석입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고진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의 무심한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고진혁은 마지못해 USB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지훈이 며칠 밤낮으로 분석해낸 유진건설의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의 흔적들이었다. 고진혁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의 조각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분석이 끝난 후 고진혁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저는 한때 여의도에서 꽤 유능한 퀀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공개된 정보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게 제 전문이죠. 그리고 강태준은 제게 개인적인 빚을 갚아야 할 놈이기도 하고요.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담담하게 밝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고진혁은 한동안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지훈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분노, 차갑게 식어버려 오히려 더 뜨거워진 복수심을 읽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요? 당신의 복수를 도와달라? 나는 이제 힘없는 민간인일 뿐이요. 그는 자조적으로 말했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몇 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 이름은 그의 실패와 좌절의 동의어였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날개가 꺾였을 뿐이죠. 저는 새로운 날개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정보망, 그리고 저의 분석력이 합쳐진다면 강태준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진혁이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빼앗긴 명예와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고진혁은 긴 한숨과 함께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좋소.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준의 주변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들이 많아.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 고진혁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두 세큐리티 대표 권도율. 이 친구라면 우리가 찾는 마지막 조각이 되어줄 거요. 그 역시 강태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다음 날 지훈과 진혁은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초현대적인 빌딩을 찾았다. 권도율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도율이 들어섰다. 그는 잘 다듬어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근육과 훈련된 군인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권도율은 말없이 고진혁이 내민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는 10여 년 전 유진건설의 악의적인 인수합병 시도 끝에 부도가 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권도율에게 강태준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가족을 파괴한 불구대천의 적이었다. 서류를 다 읽은 권도율은 한동안 창밖을 멀차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다른 두 남자를 긴장시켰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계획은 강태준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그가 이룬 모든 것,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자존심까지 전부 빼앗아 바닥으로 쳐박아야 해. 그가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한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권도율의 눈빛과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강태준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세 남자의 복수심은 완벽하게 공명하고 있었다. 고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복수를 위한 최강의 팀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재력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림자 속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한 사람은 복수를 설계할 두뇌가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파헤칠 눈이 될 것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그들의 계획을 지킬 강철의 주먹이 될 것이다. 강태준이 아내를 버린 죄,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 될지 이제 그 서막이 올랐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유진건설의 거대한 사옥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권도율이 운영하는 보안회사의 지하 벙커는 그들의 전쟁 지휘소 역할을 했다.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운 이곳은 세 남자의 복수를 위한 심장이었다. 한지우는 6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현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와 기업 정보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이제 차가운 집념으로 결정화되어 그의 손끝에서 움직였다. 고진혁은 한쪽 구석에서 쉴 새 없이 통화하며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었다. 경찰 시절의 인맥부터 뒷골목의 정보원까지 그의 전화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필요한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권도율은 말없이 그들의 뒤에 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 불안정한 동맹은 단단한 무게 중심을 잡는 듯했다. 그는 단순한 경호 책임자가 아니라 이 위험한 작전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예측하는 전략가이기도 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한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이 하나의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유진건설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한 페이퍼 컴퍼니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가 떠 있었다. 계약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지만 용역의 내용은 터무니없이 추상적이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번졌다.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찾았어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고진혁과 권도율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은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 블루웨이브 파트너스가 그 통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유령 회사죠. 강태준의 비자금은 이곳을 거쳐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진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단순히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저 회사의 실소유주나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야만 해. 그는 수십 년간의 수사 경험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가상의 적을 공격할 수는 없. 명확한 타겟을 특정해야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띄웠다. 블루웨이브 파트너스의 등기 이사 명단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 역시 전부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을 찾으려면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지훈의 분석에 이어 권도율이 입을 열었다. 내 싱가포르 지사에 쓸만한 인력이 있어. 합법적인 기업 컨설팅으로 위장해서 접근시키지.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권도율의 팀이 싱가포르에서 움직이는 동안 고진혁은 국내에서 블루웨이브 파트너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낡은 중고차를 몰고 서울의 변두리를 누비며 서류 속에만 존재하던 이름들의 실제 흔적을 찾아 나섰다. 며칠간의 잠복과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페이퍼 컴퍼니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는 한 회계사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 회계사는 도박 빚에 시달리며 강태준의 검은 돈 관리를 마지못해 돕고 있는 인물이었다. 고진혁은 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대신 그가 처한 상황의 법적 위험성과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비정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문제가 생기면 넌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를 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기회는 내가 만들어주지. 고진혁의 설득에 회계사는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우는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는 전면전이 아닌 적의 신경을 긁어 실수를 유발하는 국지전을 계획했다. 그는 익명의 정보원인 척 위장하여 몇몇 경제 전문 기자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에게 유진건설의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구체적인 증거 대신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교묘한 질문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권도율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이메일은 추적이 불가능했다. 며칠 후 시장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한 유력 경제지의 유진건설의 해외 사업 리스크를 지적하는 짧은 칼럼이 실렸고 증권가 정보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바늘 구멍과도 같은 공격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민한 투자자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아주 소폭 하락했다. 1%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훈의 모니터에서는 그 어떤 급등주보다도 선명한 신호로 포착되었다. 그들의 공격이 마침내 강태준의 철옹성에 첫 번째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안개 속의 저격수처럼 적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어야만 했다. 한편 유진건설의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작 이런 찌라시 하나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다는 건가? 당장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서 기사 내리고 정정 보도 내도록 해. 그리고 이딴 루머 퍼뜨리는 놈들 뿌리까지 뽑아서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위상에 흠집을 내려는 경쟁사의 비열한 수작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작은 파문이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그는 그 세상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떤 복수를 잉태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새 남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얕보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갈 운명이었다. 비서실장이 물러난 후 강태준은 잠시 상념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는지에 대한 불쾌감일 뿐이었다. 그는 곧 이 사소한 문제를 잊고 새로운 정부 관료와의 저녁 약속을 준비했다. 더 큰 성공과 더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야망에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되지 않았다. 버려진 아내의 눈물 따위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같은 시각 지하 벙커에서는 새 남자가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건설의 주가가 소폭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없었다. 오히려 목표물이 자신들의 미끼에 반응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고진혁이 말했다. 이제부터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거야. 우리가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거지. 한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들은 그 균열을 더욱 깊고 넓게 벌려 강태준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야 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직 강태준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후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는 대신 더욱 깊숙한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고진혁은 지하 벙커를 나와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경찰 인생을 끝장내 버린 바로 그 유진건설 로비 사건의 수사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다. 구겨지고 빛바랜 서류들은 그의 좌절과 분노의 증거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기록들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모든 페이지마다 강태준의 비웃는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의 눈길이 한 인물에게서 멈췄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과장이었던 박만식, 그는 유진건설의 핵심 프로젝트 인허가를 담당했던 인물로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사직서를 낸 뒤 종적을 감췄다. 고진혁은 강태준의 압력과 회유가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증명할 힘이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그는 이 과거의 유령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고진혁은 자신의 모든 수사 기법을 총동원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보다 더 값진 인적 네트워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몇몇 후배 형사들에게는 술을 사고 은퇴한 동료에게는 안부를 물으며 박만식의 행방에 대한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박만식이 강원도의 한 작은 해변 마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고진혁은 비에 젖은 해안도로를 달려 그곳으로 향했다. 만선 횟집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한때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던 박만식은 초췌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고진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박만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진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그 집요한 형사를. 오랜만이군, 박만식 씨. 고진혁은 의자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난 이제 형사 아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뿐. 하지만 박만식은 극도의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르는 사람이라며 고진혁을 내쫓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10년 가까이 그를 짓눌러 온 공포가 생생하게 어려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던 것이다. 고진혁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권도율에게 연락했다. 그날 저녁부터 횟집 주변에는 검은 세단 몇 대가 조용히 배치되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박만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와 그의 가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도율은 직접 박만식을 찾아갔다. 그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단 한마디만 했다. 우리는 강태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러 왔습니다. 권도율의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세와 그의 팀이 보여주는 완벽한 경호는 박만식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그는 평생을 강태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공포의 근원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고진혁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적으로 접근했고, 권도율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동안 한지우는 금융시장에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유진건설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각종 주식 토론방과 소셜미디어에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유진건설, 2단계 사업, 자금 조달 난항설, 미공개된 부채 비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내부 정보 등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듯한 루머들이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투자자들도 계속되는 부정적인 소문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이유 없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것은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투자 심리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안정적인 우량주라는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장기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릴 준비를 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일 계속되는 보고에 분노를 터뜨렸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들이 감히 내 회사에 대고 장난질을 치는 거냐고. 그는 최고의 기업 정보팀을 고용해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게 했지만 한지훈이 쳐놓은 복잡한 프록시 서버의 미로 속에서 그들은 번번이 길을 잃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무력감은 강태준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켰다. 그의 의심은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충성스럽던 임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회사 내부의 불신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단단해 보였던 유진건설이라는 제국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의심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박만식은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권도율의 부하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TV 뉴스에서 유진건설의 주가 불안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강태준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철옹성 같던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고진혁이 남기고 간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공포와 자신의 망가진 삶에 대한 회한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고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고 싶소. 모든 걸 이야기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고진혁은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 묻혔던 진실의 목소리가 마침내 어둠을 뚫고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두 번째 공격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한 인간의 피 맺힌 증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것이다. 권도율이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박만식의 증언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고진혁은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기록하며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퍼즐을 맞춰나갔다. 박만식은 강태준이 어떻게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고 말을 듣지 않자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는지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증언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는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때 강태준은 그 땅에 거의 미쳐 있었소. 한민서 씨와 약혼하기도 전부터 말이야. 그 한마디가 고진혁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즉시 지하 벙커로 돌아와 한지훈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강태준이 누님과 만나기 전부터 그 땅에 집착했다더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땅은 그의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자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때까지 그것을 불운한 과거사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새로운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그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다. 이번에 그가 뒤지기 시작한 것은 금융 데이터가 아닌 낡은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과거의 토지 거래 기록들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년치의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그는 흐릿한 마이크로 필름 속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다. 그의 가족이 땅을 팔았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매수인의 이름은 주청명개발.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지훈의 분석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는 몇 시간의 추가적인 추적 끝에 청명개발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 회사는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2달 뒤 유진건설의 전신이었던 작은 건설사에 흡수 합병된 유령 회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누나 한민서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약탈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강태준은 지훈의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를 노려 위기를 조장했고 유령 회사를 내세워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굳히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고 상심에 빠진 그 집안의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이라는 마지막 가면을 썼던 것이다. 지훈의 눈앞에 누나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기만이 숨어 있었던가. 누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섰다. 이것은 파괴된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를 단죄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이 새로운 발견은 그들의 계획에 강력한 명분을 더해 주었다. 이제 강태준은 단순한 비리 기업인이 아니라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한 여인의 인생을 유린한 파렴치한 약탈자였다. 고진혁은 박만식의 증언과 이 토지 강탈의 증거를 결합하면 강태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제 적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것이었다. 한편 연이은 악재와 주가 불안으로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과거 토지 매입 건에 대해 끈질기게 파고드는 한 기자의 존재를 보고받았다. 과거라면 법무팀을 통해 조용히 처리했겠지만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그는 이번만큼은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 기자
다시는 펜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뼈 몇 개쯤은 부러뜨려도 좋아. 누가 시켰는지 절대 알 수 없게 흔적 남기지 말고 처리해. 강태준의 지시는 짧고 잔혹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면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속 페달이 되어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지 못했다. 그 기자는 이미 권도율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고진혁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에 따라 움직인 기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측한 권도율은 이미 그의 주변에 자신의 최정예 요원들을 그림자처럼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날 밤 기자의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에서 강태준의 해결사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복면을 쓰고 쇠 파이프를 든 채 기자에게 접근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권도율의 팀원들이 나타났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몇 번의 격투 끝에 해결사들은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이 모든 과정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해결사들이 위협하는 목소리, 강태준 회장님에 대해 더 파고들면 내놓은 목숨은 없을 줄 알아. 라는 대사까지 선명하게 담겼다. 지하 벙커의 대형 모니터에 방금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폭력적인 장면이었지만 세 남자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영상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직접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한지훈은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토지 강탈의 서류와 무고한 기자를 위협하는 강태준의 폭력적인 현재를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의 범죄가 하나의 실로 완벽하게 꿰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됐군. 고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자금, 뇌물, 토지 강탈, 그리고 폭력 사주까지. 강태준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어. 권도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패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 공격을 위한 준비는 끝났.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뿐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하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태준을 향한 세 갈래의 공격 루트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첫 번째는 한지훈이 완성한 키메라 리포트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유진건설의 해외 비자금 흐름과 분식 회계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종착지가 강태준의 차명 계좌임을 명백히 지목하고 있었다.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그의 탐욕이 어떻게 시스템을 유린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다. 두 번째는 고진혁이 확보한 과거의 망령 파일이었다. 여기에는 박만식의 피 맺힌 증언과 10여 년 전의 토지 강탈 증거, 그리고 최근의 기자 폭행 사주 영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범죄가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악질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다. 법의 심판대에 그를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세 번째는 권도율이 준비한 여론의 심판 계획이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과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들로 구성된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강태준의 비인간적인 면모, 특히 한민서를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스토리와 폭행 사주 영상을 결합하여 대중의 공분을 폭발시킬 미디어 패키지를 준비해 두었다. 법적인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작전 개시일은 유진건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로 정해졌다. 강태준이 자신의 성공과 비전을 자랑하며 가장 오만한 정점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날을 앞두고 벙커 안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했다. 세 남자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고진혁은 자신의 경찰 후배이자 청렴하기로 소문났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던 강골 검사 이석영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의 공원에서 이석영에게 자료의 핵심 내용을 브리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석영 검사는 박만식의 증언과 토지 강탈의 증거 앞에서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석영 검사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과 함께 현실의 벽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고진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당신은 법의 이름으로 저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 외압과 방해는 우리가 막을 테니. 고진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석영 검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주총회 당일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을 정확히 조율했다. 권도율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했다. 그는 박만식과 피해자 기자의 안전가옥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한지훈과 고진혁의 주변에도 그림자처럼 자신의 팀원들을 배치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분명 폭력적인 방식일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가능한 위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동시에 그의 정보팀은 D-Day에 터뜨릴 모든 자료를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 업로드하고 예약 발송 시스템을 점검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십 개의 언론사와 수백 개의 커뮤니티에 강태준의 실체가 폭로될 터였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단두대였다. 한번 작동하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냉혹하고 정확한 심판의 칼날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세 남자는 말없이 벙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작전 계획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다. 11시 정각, 지훈의 리포트 발송, 11시 5분, 권도율의 미디어 패키지 공개, 11시 30분, 이석영 검사팀의 유진타워 현장 급습.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도미노와 같았다. 한지훈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누나의 저 미소를 되찾아 주리라고. 고진혁은 낡은 가죽 파우치에서 오래된 수사 수첩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 수첩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 옆에 미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내일 그 글자를 종결로 바꿀 수 있을 터였다. 권도율은 통유리창 너머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강태준은 내일 자신이 맞이할 운명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의 한, 자신의 빼앗긴 과거, 그리고 이 동맹을 맺은 이들의 상처까지. 내일의 심판은 그 모든 것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증오의 표출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식이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유진건설의 거대한 사옥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쌓아올린 탐욕과 오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세 남자는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이 되면 저 거대한 탑은 한 남자의 제국을 위한 화려한 묘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폭풍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진건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과 부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강태준은 연단에 서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루머들을 성장통이라고 일축하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장내의 불안한 공기는 점차 진정되고 있었다. 그는 이 무대의 완벽한 지배자처럼 보였다. 정확히 오전 11시 지하 벙커에서 한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키메라 리포트라는 이름의 디지털 폭탄이 수백 개의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발송되었다. 볼륨한 강태준의 연설에 집중하던 주주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던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장내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하며 연설을 멈췄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의 주가 그래프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다.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식을 내던질 때만 나타나는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다.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이었다. 5분 후 권도율의 신호에 따라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유진건설 강태준 회장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 기사에는 토지강탈의 전말과 방만식의 증언, 그리고 기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볼륨은 이제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강태준의 절규가 뒤섞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음모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투자자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그의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그를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모든 권위와 위엄은 산산조각이 났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볼륨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석영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난 파도를 가르듯 인파를 헤치고 연단으로 직진했다. 이석영 검사는 얼어붙은 강태준의 눈앞에 압수수색 영장을 펼쳐 보였다. 그는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태준 씨, 당신을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폭력 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며 그의 굴욕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이성이 마비된 강태준은 동물적인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그는 수사관들을 거칠게 밀치고 연단 아래로 뛰어내려 비상구를 향해 내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이라는 단어밖에 없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공항으로 가서 개인 전용기를 타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몇십 분의 아슬아슬한 질주 끝에 그의 차는 김포공항의 개인 경납고 앞에 급정거했다. 경비들은 이미 매수되어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전용기를 향해 달려갔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권도율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놈은 또 누구야? 당장 비키지 못해. 강태준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권도율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대답했다. 10년 전
당신이 짓밟았던 한 작은 건설 회사를 기억하나? 내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지. 오늘 그 빚을 받으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원한이 서려 있었다. 권도율은 말없이 턱짓으로 강태준의 등 뒤를 가리켰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납고의 입구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무음으로 번쩍이며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추격해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함정,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의 한가운데였다. 그 순간 강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철저하게 조종당해 왔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절망은 이내 허탈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주먹으로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온몸의 뼈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손은 이제 무력하게 등 뒤로 꺾였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그의 전용기에 새겨진 YUJIN이라는 로고를 비추었다. 그것은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추락한 악마의 낙인처럼 보였다. 지옥의 심판은 그렇게 가장 완전하고도 굴욕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강태준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TV와 신문은 연일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유진건설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태준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세 남자가 쌓아 올린 증거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세상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은 그의 육체를 가뒀지만 그의 영혼을 가둔 진짜 지옥은 자신의 이름과 유산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세 남자는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지하 벙커가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루프탑 바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화려한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말없이 위스키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긴 전쟁을 끝낸 병사들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 역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고진혁이었다. 경찰에서 복직하라는 연락이 왔더군. 명예도 회복됐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거절했소.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 바닥은 지긋지긋해. 그는 자신의 정의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의 더러운 이면을 너무 많이 보아버렸다. 그에게는 이제 평범한 일상의 휴식이 필요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명예 대신 앞으로의 평온을 선택한 것이다. 권도율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어제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소. 그의 복수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로 차 있었다. 한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누나의 영혼에 남긴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고진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의 그 차가운 분노가 아니었다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요.
지우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부서져 버린 누나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 잔을 비우고 각자의 길을 향해 흩어졌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잠시 뭉쳤던 이 기묘한 동맹은 목적을 달성하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찾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등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을 그들의 관계는 우정이라기보다는 같은 참호를 팠던 전우회에 가까웠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한지우는 다시 누나 한민서의 아파트를 찾았다.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하얀 커튼을 기분 좋게 흔들고 있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집안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한민서는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왔어, 지훈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그림에 대해, 그리고 곧 혼자서 떠날 작은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색깔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녀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음식이었다. 지우는 집을 나서기 전 활짝 웃고 있는 누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끝에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정의의 실현이나 악의 파멸이 아닌 사랑하는 누나의 평범한 미소. 그것이 그의 전쟁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보상이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새벽은 밝아왔지만 그들이 지나온 밤의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 그의 누나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상처투성이의 새벽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까.